자, 305쪽 같은데 만나보세요. 305쪽.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305쪽 보겠습니다. 인용 부분입니다. 내가 트랜스크리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기억나죠?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 먼저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라타니 고진의 문학론을 공부할 텐데, 사상 중에서 두 권을, 그죠? 특별히 두 권을, 많지만 그 중에 두 권을 지금 꼭 찍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권의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론이, 그죠?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책이 트랜스크리틱이다. 그래서 지금 인용한 구절도 트랜스크리틱에 나오는 구절이죠. 두 번째 책이 뭐라고요? 언유로서의 건축. 자, 이것도 두 권이죠. 그래서 총 4권입니다. 봅시다. 내가 트랜스크리틱이라 부르는 것은 윤리학과 정치 경제학 사이,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 사이의 코드 변환을 의미한다는 거죠. 칸트도 이미 뭘 했어요? 초월론적 비판을 했고, 그죠? 칸트의 철학 자체가 초월론적 철학이래, 그죠? 바깥에서 보는 거죠, 바깥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성을, 그죠? 인간에게 어떻게 이성이 가능하고 감성이 가능한지, 오성이 가능한지, 이걸 바깥에서 봐야 그 조건을 볼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가능 조건이. 인간의 눈이, 인간의 시선 구조가 어떤 가능 조건을 가졌길래 하늘이 파랗게 가을 하늘이 파랗게 보이느냐. 그죠? 가을 하늘이 파랗다고 하는 것은 경험인데, 그죠? 경험이죠? 인간이 가지는 경험인데,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따져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초월론적. 그죠? 트랜센덴탈탈. 그죠? 아,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아무튼 AL이 붙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칸트의 철학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비판도 바로 뭐예요? 연구 대상, 영역은 다르지만 정치 경제학의 영역에서 그런 초월론적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자본주의를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가 시차를 가지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해가 되죠?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바깥에서 보는 거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안에서 보는 건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 내성. 자기 내부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려면 바깥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봐야 이게 제대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초월론적 철학을 했고 마르크스도 초월론적 철학을 했는데, 이 책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칸트도 칸트의 시선, 즉 외부의 시선으로 마르크스를 읽어보고 마르크스의 시선으로 칸트를 읽어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크리틱이 두 번 된 거죠. 칸트도 트랜스를 했고 마르크스도 트랜스를 했는데 상호 또 트랜스를 하니까 1차, 2차 트랜스크리틱이 됐다는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트랜스크리틱은 각각 그 자체로 초월론적 비판인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을 상호 코드 변환시키는 2차적 자각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어내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어내는 시도, 상호 횡단적 코드 변환 작업을 지칭한다. 이 2차적 단계의 트랜스크리틱으로부터 마르크스에게 코뮤니즘은, 번역하면 공산주의죠. 코뮤니즘. 마르크스에게 코뮤니즘은 칸트적 지상 명령,
즉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칸트의 눈으로 보니까 마르크스의 그죠? 자본론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눈으로 칸트를 보면 또 칸트가 새롭게 보이겠죠. 그리고 가라타니 고진에게 있어 트랜스크리틱은 306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과 서양의 여러 나라. 자, 그러니까 자국 문학을 잘 이해하려면 바깥에서 보는 게 필요하죠. 자, 이게 또 트랜스크리틱이 문학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의 시선으로 한국 문학 자꾸 보는 거, 이건 내성적인 거죠. 바깥에서 시차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일본과 서양의 여러 나라 또는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차이와 횡단적 이동의 체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라타니 고진은 제1부에서 이러한 횡단적 코드 변환 작업의 관점으로 칸트를 다시 읽고 제2부에서는 마르크스를 다시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왜 한국 문학만 공부하면 되지 일본 문학 공부하고 중국 문학 공부하고 영국 문학 공부하고 프랑스 문학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그 자국의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 문학 하는 사람이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문학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문학을 보면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그 프랑스 문학의 정체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프랑스어를 잘하고 프랑스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아무튼 가라타니 고진이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문학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는 돼야 동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일본어가 없습니까? 네. 일본 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중국 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래서 동아시아 문학 비교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죠. 한국, 중국, 일본 문학을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라타니 고진의 책, 이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칸트와 마르크스의 트랜스크리틱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했거든요. 이 책 전체를 한 10줄로 각각 소개해. 왜냐하면 이게 한 챕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챕터들을 이렇게 핵심만 요약했는데 너무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 트랜스크리틱 조금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논문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라타니 고진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조금씩 여러 사상가들, 여러 이론가들 맛을 보는데 그치고 이제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특히 관심 있는 그죠? 사람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각자 관심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가 관심 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락강이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타니 고진이 공부해 볼 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 자기 관심 분야대로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 해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봐도 좋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이 내용이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가 보편성을 추구했을 때 불가피하게 타자를 도입했다. 타자란 말이 어렵지 않죠. 이제는 외부의 시선, 바깥의 시선 이게 타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꾸 그죠? 판단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데 타자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칸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까 이 칸트로부터 초월론적 그 비판이라는 그 관점이 나왔으니까 그 타자는 공동주관성이나 공통감각에서 나와 동일시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초월적 타자인 신이 아니라 자 초월적인라는 것의 영어 단어를 보세요. 그죠? 또 이 오타가 많이 보이네요. 그죠? 초월론적 타자 할 때 또 거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Trans 다음에 D가 아니라 C입니다. C. 한번 오타가 나니까 계속 오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고쳤습니다. 지금 D를 C로 고친 부분이 303쪽에 한 군데 있고 304쪽에 위에서 둘째 줄에 있고 306쪽에 위에서 여덟째 줄에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칸트의 관점은 뭐예요? 초월적 관점 혹은 선언적 관점이 아니고 초월론적 관점이죠. 바깥에서 어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나의 시점과 타인의 시점 사이의 강한 시차에서 비롯되는, 자, 이해되죠? 시차. 이때 시자는 뭐예요? 때 시자가 아닙니다. 볼 시자입니다. 시각의 차이가 생겨난다. 비롯되는 칸트의 초월론적 태도는 철두철미하게 타자로 관통된다. 이해가 되죠? 타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하여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이론적 입장에서 자기, 주체, 자유 등을 증명하는 논의를 형이상학이라고 논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은 자연 필연성이 가로에 넣어진 위상에서 자기, 주체, 자유 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실천 이성에 대해서 역시 그 가능 조건을 따져보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 실천 이성이 가능한가? 왜 인간에게는 순수 이성이라는 게 가능한가? 그 조건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 경험을 따지는 게 아니고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칸트는 이론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하며 그 사이의 교체가 중요하다. 이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예요? 바로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주저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르크스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가라타니 고지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관념론과 경험론의 시차에서만 존재하며, 이 당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서구 철학사의 대표적인 근대 철학의 두 방향이 뭐예요? 영국의 경험론과, 그죠? 유럽 대륙의 뭐죠? 합리론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대립 구도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합리론이 이제 관념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 관념론으로 대표되는 이 독일의 철학과 영국의 경험론. 근데 그 사이에는 시차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마르크스의 이 사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시차를 잃어버리면 유물론은 또 하나의 기만, 광학적 기만으로 전락하게 된다.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사상은 독일 철학과 프랑스 사회주의와 영국 경제학의 종합이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외부의 시선 세 가지가 종합되어서 이 마르크스의 사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독일 철학, 이게 바로 관념론이죠. 프랑스 사회주의라고 하는 초기 사회주의 사상이 프랑스에서 먼저 삭텄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기 전에. 그리고 영국 경제학, 뭐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걸 다 세 가지를 종합해서 그 시차가 각각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그 사이의 이동을 동반한 비판이다. 그냥 여러 가지를 섞어 놓는다고, 절충해 놓는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절충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동, 즉 횡단을 통해서 이 세 가지 A, B, C 사이에 횡단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판을 해야 돼요. 상호 비판을 해야 종합이, 그죠? 그래서 생겨난 게 마르크스의 사상이고 자본론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아키즘이라고 그랬는데, 아키즘은 아나키즘과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주의, 우리는 아나키즘을 많이 얘기하죠. 아나키즘이 뭐예요? 무정부주의, 그죠? 국가 없음, 무정부주의. 이거 사이에서도 뭘 했다고? 트랜스크리틱을 했다. 누가? 마르크스가. 이것은 자유와 권위의 이율배반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중요한 이동 가운데 하나는 가치 형태론에서 사용 가치 혹은 유통 과정을 중시한 데 있다. 자본이란 화폐가 생산시설, 원료, 노동력, 생산물, 다시 화폐로 변태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자본론의 핵심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는가. 그래서 자본, 국가, 네이션, 종교는 모두 교환이라는 관점, 즉 경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만큼 마르크스의 사상은 경제학의 토대를 둔 사상인데 그러나 단순한 경제학이 아니고 정치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치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이 칸트도 공부했고 마르크스도 공부하고 물론 그 전에 니체도 공부하고 푸크도 공부하고 그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원래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문학 전공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학 비평도 하고 이런 아주 학문과 학문 사이에 이 통섭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상이 나왔죠. 자, 이제 첫 번째 책 트랜스크리틱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이 책 하나를 이해한 게 아니고 이 제목은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 핵심 방법론을 알려준다. 트랜스크리틱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한 것이고 자기 지식을 횡단해 나가고 비판해 나가고 그래서 새로운 자기 나름의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횡단과 비판을 통해서 자기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열심히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비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 비판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알기 위한 작업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3장입니다. 은유로서의 건축 이겁니다. 은유로서의 건축. 근데 왜 넘어서기라 했을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훨씬 먼저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고 주목을 못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볼 때는 이 책이 엄청 중요한 책이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 이미 이 방법론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대상으로? 거기 나오죠? 화폐. 부제목이 뭐예요? 언어수 화폐죠. 언어수 화폐. 자, 이제 언어와 수와 화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도대체 은유로서의 건축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유로서의 건축이 뭐냐? 가라타니 고진은 은유로서의 건축에서 건축을 하나의 은유로, 은유로 본다는 것은 비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은유로 본다는 거는.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고려대학교 여기 캠퍼스 안에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건물 짓고 있는 곳. 그게 이제 건축이죠. 그죠? 실제 건축이죠. 그런데 은유로서의 건축이란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도 비유로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보디빌딩도 건축이죠. 쉬운 예를 듭니다. 왜 빌딩이라 그랬을까요? 몸을 만들기 때문에 빌딩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은유로서의 건축이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보디빌딩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유로서의 건축이야. 그죠? 진짜 집을 짓는 건 아니지만 몸을 짓고 만드는 거니까 은유로서의 건축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건축을 하나의 은유로, 즉 무엇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뭘 만들어내는 거 다 건축입니다. 그렇죠? 금방 몸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양한 형식화가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 자, 은유로서의 건축이란 것은, 은유로서의 건축은 첫 번째, 구축, 뭘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 뭘 만들려면, 집을 지으려면 형식과 체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집이 안 되겠죠. 어떤 형식을 먼저 요구해요?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재료가 필요해요. 콘크리트, 철근, 뭐 유리도 필요하고 온갖 재료들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야 되죠. 체계 없이 우선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은 체계를 먼저 설계하는 거잖아요. 체계와 형식을 만들지 않고는 구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집을 짓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은유로서의, 비유로서의 건축은 구축, 형식화, 체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양한 형식화가 생겨나는 하나의 체계로 다룬다. 이것은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되는 형이상학을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했던 메커니즘의 다른 이름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구 사상의 메커니즘이 바로 건축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구 사상의 핵심 메커니즘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서구 사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특징이라 그럴까? 중요한 핵심적 특성은 건축인데, 건축의 원리를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사상을 했다, 철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중에 다 관련돼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건축이라는 이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철학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해체주의지. 크게 보면 서구 철학은 다 이 건축으로서의, 은유로서의 건축이야. 그건 진짜 집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정신의 집을 짓는 거잖아. 철학과 사상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철학사 전체는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온 서구 철학사 전체를 은유로서의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빌딩만 건축이 아니고 사상도 건축을 해온 것이죠. 뭘 해왔다고요? 형식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정면 대항했던 철학자들이 해체주의 철학자들이고, 해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누구예요? 원조는 니체죠.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 그죠?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 자, 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철학, 문학, 도시계획. 자, 도시계획에는 빌딩, 건축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은유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진짜 건축이죠. 그죠? 요즘 아파트 대단지 건축하는데 가보세요. 재건축하는 단지에, 그죠? 거기 다 도시계획이잖아요. 언어학도 건축이야. 언어의 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형식화를 만들어내고 체계화를 만들어내. 그죠? 우리 학생들 국어학 공부하고 영어학 공부하면 다 이 체계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그죠? 우리 영어 문법 중학생들, 요즘은 초등학생들 때부터 배우나요? 문법 배울 때 1형식, 2형식. 그게 형식화죠. 형식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언어를 습득할 수 있죠. 자, 문화인류학, 정치경제학, 정신분석학, 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유를 지배해온 방식을 바로 은유로서의 건축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서구 사상을 지배해온 것도 그렇고 우리 근대인들의 사유를 지배해온 것은 은유로서의 건축이야. 그 특성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은유로서의 건축이라는 형태의 완강한 구성력을 파고들고자 한다. 자, 글 좀 뭐예요?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겁니다. 왜 문제의식을 갖고 봐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기 전에는 누구나 이 메커니즘에서 생각하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미 근대 이후의 서구, 그죠? 지식 체계를 어릴 때부터 공부해 왔기 때문에 다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그죠? 지식도 배우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럼 가라다니 고진이 보는 것은 뭐예요? 역시 외부에서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시차를 가지고 이걸 보는 거야. 바깥에서 봐야 이게
아,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구나 하는 걸 바깥에서 봐야 보이지 안에서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왜? 너도 나도 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런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사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깥에서 봐야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역시 그러니까 뭐예요? 언유로서의 건축이라는 이 책도 트랜스크리틱의 방법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분야에서? 이 세 가지 분야를 통해서. 자, 보세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가라타니 고지는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형식주의가 출현했음을 지적하고, 자, 이걸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원유로서의 건축이 가능케 하려면 형식화와 체계화와 구축이 필요하니까 이게 당연히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형식주의라는 게. 원유로서의 건축을 해체한 전범으로, 자, 이제 해체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체주의라는 현대 철학 사조를 공부했기 때문에 해체주의의 전범하면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그죠? 이걸 깨뜨린 사람. 이 언유로서의 건축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해체한 사람을 언어 분야에서, 숫자 분야에서, 화폐 분야에서 각각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언어 분야에서는 누굴까요? 비트겐슈타인이죠. 자, 우리 비트겐슈타인이니까 또 기억나죠? 네. 잊을만 하면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다들 표정이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나왔었는데. 봅시다. 원유로서의 건축을 해체한 전범으로 결정 불가능성을 수학에 도입한 괴델. 수학이야말로 진짜 형식주의가 강한 학문이죠. 그건 공식과, 그죠?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문이 수학이니까. 그런데 수학도 이러한 형식주의와 체계와 구축에 의한 이 언유로서의 건축이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근대적 학문이 수학인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빈틈이 있다. 결정 불가능성이 있다.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걸 밝혀낸 사람이 괴델이죠. 그래서 바로 이 수의 분야에서 언유로서의 건축을 해체한 사람은 괴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델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언어 분야에서는 언어 게임이라는 실천적 윤리의 관점으로 형식주의 구조주의적 언어 이론을 넘어서는 비트겐슈타인, 그죠? 나오죠? 이 분야에서는 비트겐슈타인, 이 부분은 괴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제자가 바로 뭐예요? 스티븐 툴민, 그죠? 논정의 용도를 쓴 스티븐 툴민이고, 스티븐 툴민의 논정의 용도가 1958년에 나와서 현대 수사학 중에 논정의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공을 많이 세웠죠.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뭡니까? 1958년 같은 해에 나왔는데 신수사 기억납니까? 누구? 카인 페렐만, 루시 올베 티테카 기억이 나죠? 바로 그 스티븐 툴민이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 학문적 계보를 이어받았죠. 무슨 학문? 화행론. 자, 언어학도 수학 못지않게 언어학도 형식주의가 철저한 학문이죠. 그래서 언어학을 배우려면 상당히 체계적인 형식과 체계와 이런 언어로서의 건축을 하지 않으면 언어학 공부하기 쉽지 않죠. 우리 학생들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학 공부 다 하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국어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학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다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주의와 체계화가 강하죠. 수학 못지않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린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인데 왜 그래요? 바로 이 분야가, 언어학 중에서는 이 분야가 가장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변동하기 때문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규칙과 그죠? 이 형식주의와 체계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학의 분야가 화형론은 빼고 뭐가 있어요? 문법론. 처음에 어휘론. 그죠? 단어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구문론. 문법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문론. 그죠? 자음, 모음의 어문을 공부하는 거. 혹은 음성론도 있죠? 음성론. 어문론, 음성론 이거 같이 놓고 이렇게 크게 세 분야가 있는데 문법이 있고 단어가 있고 그죠? 어문이 있는데 어문, 음성이 있는데 전통적인 이런 언어학은 다 이게 강하죠. 형식주의가 엄청 강하죠. 이 형식주의를 깨트린 분야가 언어학 중에서는 화형론이다. 혹은 화용론이라고도 합니다. 화용론. 이 행자는 행동하다 할 때 행자를 쓰는 것이고 용자는 쓸 용자를 쓰는 것입니다. 화자는 뭐예요? 말, 대화할 때 화자입니다. 말을 쓰는 이론, 말을 사용하는 이론, 말을 행위하는 이론. 이게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스피치 액트 시올입니다. 화행 이론입니다. 화행 이론, 시올이 이론. 그러니까 이게 액트가 용어로도 번역되고 행으로도 번역된 거죠. 알겠습니까? 액트를 행위니까 언어 행위 이론입니다. 언어 행위 이론. 그래서 이걸 한자로 화용론이라고 번역하고 화행론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원조는 비트겐슈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라토니 고진이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 이 책에서? 언어로서의 건축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온 것이 언어로서의 건축인데 이걸 넘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차를 가지고 초월론적 비판을 해봐야 된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바깥에서 이걸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근대인들이 이런 사고의 메커니즘에 빠져 있는 데서 한번 반성을 하고, 그죠? 해체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승아,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이해가 좀 됩니까? 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나 혼자 열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이해를 해야 내가 열낸 보람이 있지. 혼자서 열내고 아무 이해를 못하면 열낸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숲으로. 이철민 읽어봅시다. 작은 글자 인용문입니다. 네. 고트로 프레게와 버트람트의 것들은 수학을 수학의 공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수학의 기초에 대한 오래시간 전통적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다시 칸트에 이르기란 결정 불가능성에 호소함으로써 비판했던 것이 그대로고 실천적 윤리의 경향에 기반해서 그것을 비판했던 것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예, 게델과 비트겐슈타인을 지금 칸트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했던 것이 뭐예요? 이거죠. 바깥에서 보는 거. 이거 칸트가 했죠. 초월론적 비판. 언어학의 영역에서 바깥에서 본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고 수학의 영역에서 바깥에서 본 사람이 게델이라. 안에서 봐가지고는 그죠? 자기 충족적으로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근본적인 비판이 어려운데 초월론적 비판, 칸트처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문에 새로운
뭐예요? 돌파구가 열리는 거죠. 그 학문에 뭐예요? 빈틈을 찾아낸 사람이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학문이 완결돼 있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학에서 빈틈을 찾아내고 언어에서 빈틈을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책도 이미 트랜스 크리틱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각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트랜스 크리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는 겁니다. 배병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읽어봅시다. 네, 거기 읽어봅시다. 게델의 불완전성 정의는 자연수 이론을 형식화함으로써 얻어진 공립체계가 무모순성을 그 체계와 관련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학은 모든 것이 증명되고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수학이라는 학문인데 결정 불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유명하죠. 게델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따라서 결정 불가능한 식이 항상 존재한다. 한편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우물론에 주목할 만한 성공은 수학적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양그의 언어학도 말하는 주체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구성되며 따라서 양그의 언어학은 자신의 전제로서 주체를 요구한다. 구조는 초월적 자아를 상정하고 이것과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가분을 하나로 묶어 구조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장치, 즉 재료를 발견한다. 예, 쉽지 않은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도 수학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언어로서의 건축을 대표적으로 수학, 언어, 화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수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학의 모든 완벽한 체계를 깨트리는 결정 불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게델이 찾아냈어. 언어 분야에서는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 소시르가 이 수학의 이러한 특성을 가져와서 구조주의 방식을 가지고 언어를 설명했던 것이죠. 그만큼 언어도 수학 못지않게 형식주의가 강하게 그 학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고들어서 보면 거기에 괴델이 찾아내는 이 뭐예요? 불완전성, 결정 불가능성 이런 것이 언어학에도 있다. 소시르 언어학에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빈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야콥슨이 이미 얘기했던 것입니다. 밑에 각수 21번 볼까요? 야콥슨은 제로를 거의 음수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도입하는데 구조주의는 정확히 제로 기호의 도입과 함께 출현한다. 제로는 구조의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바로 여기에 현상학적 코기토가 거주한다. 현상학적 코기토라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죠. 그죠? 생각하는 주체. 자, 수학이든 언어학이든 주체는 쓸 자리가 없죠. 왜? 완벽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형식주의에 의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 학문적 지식 체계니까요. 근데 이 지식 체계를 만든 사람, 그것도 사람이고 이 지식 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사람인데 도대체 이 지식 체계는 객관적이고 완벽해서 그죠? 흠이 하나도 빈틈이 없어서 이 주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수학도 언어학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이 빈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로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 시스템이, 이 형식주의가, 이 체계가 메커니즘이 설정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권지선 읽어볼까요? 괴델은 자연권을 자기 지시적 행동을 소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 언어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형식화하는 시도 그 자체가 자연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라타니 고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예, 자기 지시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계속 이거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는데 트랜스크리틱하고 자기 지시적이란 말이 반대말이죠. 자기 지시적이란 말은 내성적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충족적인 것이죠. 자, 이런 학문들은 다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지시적인 특성을 갖는데 그만큼 이 체계적 완벽성, 형식주의의 그죠? 체계성을 갖는데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기 지시적이란 말은 자기 충족적이란 말과 같고 내성적이란 말하고 다 같은 거예요. 내가 뭘로 비유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는 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이거 자기 지시적이다. 자기 충족적이다. 혹은 내성적이다. 성찰할 때 성자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성적이다. 자기 내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이런 학문들의 근대적 지식 체계들은 다 이런 형식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크리틱을 해서 이걸 바깥에서 봐야 뭐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이제 작은 글자를 읽어봅니다. 조호정. 언어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대한 언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차이의 체계가 아니라 자기 지시적인 체계,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체계, 즉 자기 자신과 차이를 맞는 어떤 체계다. 자기 지시적인 형식 체계 또는 자기 자신과 차이를 맞는 차이의 체계에는 초대도 중심도 없다. 그것은 여러 중심들을 갖고 있으면 초과적이다. 그러므로 소시르의 랑그라는 개념적 틀은 이러한 자기 지시성을 존재하는 데 기반하지만 여전히 자기 지시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다. 예, 소시르의 랑그, 파롤 이 얘기 우리가 맨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맨 처음 공부한 게 소시르의 랑그, 파롤, 기표, 기, 그죠? 그게 현대 학문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게 구조주의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소시르 언어학, 즉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개념인데 그 개념이 현대 모든 학문에 영향을 주어서 지금 소시르가 말한 랑그와 파롤의 체계 그리고 기표와 기의 체계가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언어로서의 건축이란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걸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바깥에서 봐야 그죠?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충족적인, 자기 지시적인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먼저 쓰고 이 책을 썼으니까 가라타니 고진은 이 책에서 이미 트랜스크리틱을 실천해서 언어 분야에서 트랜스크리틱을 실천한 비트겐슈타인, 수 분야에서 트랜스크리틱을 실천한 괴델, 화폐 분야는 누굴까요? 역시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이렇게 세 사람을 여기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은 뭐예요? 이 언어로서의 건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바깥에서 현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커니즘, 언어로서의 건축이라는 이 메커니즘, 그걸 요약하면 형식주의라는 메커니즘에서 살아왔는데 바깥에서 한번 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읽어볼까요? 강민영. 안 왔습니까? 읽어볼까요? 가라타니 고지는 서구 사상과 학문을 지배해요. 인류로서의 건축이 형식주의에 지배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랑그적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닌 자기 지시적인 체계에 집중되는데 이 형식 체계는 자기 자신과 차이를 만드는 창의의 체계로서 초대도
예. 자, 여기서 랑그적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닌 자기 지시적 체계란 말이 나오죠. 왜 그러면 랑그만 비판하느냐? 빠룰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시르가 말한 랑그와 빠룰의 관계를 기억합니까? 빠룰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발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랑그는 그 밑에 구조적으로, 그죠?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원칙, 법칙, 그런 것이죠. 랑그는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습니다. 빠룰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빠룰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빠룰을 사용하는데, 빠룰 안에는 구조적으로 랑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랑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랑그가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랑그를 활용해서 빠룰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룰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화용론입니다. 랑그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적인 형식주의가 완강한 거니까, 그것은 일종의 체계와 형식에 의해서 법칙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마치 수학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 형식주의가 너무 완강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그죠? 이한설 어디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예,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이러한 특성들을 찾을 수 있는데 초월적 중심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랑그 언어학에서 재료가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한 것처럼 여기도 초월적 중심이 없다는 걸 또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즉 이제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희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입니다. 309쪽. 예. 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형식주의는 언어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주로 이 형식주의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랑그와 빠룰 중에서 랑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려면 빠룰에 더 관심을 갖고 빠룰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보세요. 그래서 이게 가라토니 고진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형식주의의 자기 지시적 체계를 문제 삼고 뭘 지금 정적인 구조, 이게 이제 랑그잖아요. 랑그는 이제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즉 에너지를, 운동적 에너지, 다이나믹, 즉 움직임을 개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랑그에 대립하는 빠룰을 도입하죠. 가라타니 고진의 그 문제의식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체계의 바깥을 도입합니다. 왜? 이게 체계 형식주의,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완강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소시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단락 넘어가서 가라타니 고진은 철학의 형식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초월론적 비판을 수행한다.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수의 영역에서, 언어의 영역에서, 화폐의 영역에서
초월론적 비판을 한, 다른 말로 하면 트랜스크리틱을 한 사람들을 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철학 영역에서도 초월론적 비판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뜻밖에도, 그죠? 여기서 또 만났네요. 누굴요? 카인 페렐만이 여기 등장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가라타니 고진이 카인 페렐만을 이렇게 언급할 줄 알았겠습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소톱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즉 가라타니 고진도 카인 페렐만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철학도 형식화된 형식주의로 빠졌는데 그 철학의 형식주의를 초월론적 비판을 할 수 있는 했던 사람으로 수사학자인 철학에 대해서 수사학을 이제 대응시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카인 페렐만을 인용합니다. 나만 카인 페렐만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라타니 고진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언설 한번 읽어봅시다. 예, 카인 페렐만이 쓴 또 유명한 책이 수사학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뭐도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신수사학. 그 책이 더 중요한 책이죠. 현대 논정의 수사학을, 그죠? 물꼬를 튼 책인데 이 책도 유명합니다. 수사학의 제국이라는 책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 수사학에서 언급하지 않는 새로운 논정 기술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네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각각 뭘 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트랜스크리틱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바깥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학문책이 안에서 본 게 아니고 바깥에서 본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이소현.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예. 자, 이제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되죠. 도대체 트랜스크리틱 초월론적 비판이라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기 지시적인 체계, 자기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핵심은 그 시차를 형성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모든 학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식주의를 깨트리는 방법은 이 트랜스크리틱이다. 시차적 방법 혹은 초월론적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철학도 마찬가지로 근대 철학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 형식주의 안에 들어가서 철학을 하다 보면, 그죠? 자기 모습을 자기 지식적인 특성 속에서 자기 충족적으로 그냥 만족하고 만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제 봐야, 시차를 형성하고 봐야 이걸 넘어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311쪽 둘째 줄, 유아론의 그물에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 유아론이 뭐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오로지 유자잖아요. 그 다음에 나자잖아.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야. 자기중심주의로 세상을 보는 거지. 보세요.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수학도 그렇고 언어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자기 안에서만 자기를 보면 유아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이
철학만 계속 하다 보면 유아론에 빠지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요. 그 철학을 바깥에서 보고, 그죠? 객관적으로, 아, 내가 하는 철학이 어떤 철학이라는 걸 봐야, 그죠?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고,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라타니 고진이 하고 있는 이 사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방법인 트랜스크리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칸트에서 배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칸트의 그 트랜스크리틱, 그 초월론적 비판을 현대 학문, 모든 학문에 다 적용해 보는 거죠. 철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트랜스크리틱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외국어 배우는 자리다 이거죠. 외국어 공부하는 이 현장에 가면 이 트랜스크리틱이 바로 첨예하게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모국어로 사고하고 모국어로 표현하고 모국어로 글 쓰고 모국어로 책을 읽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여기에 속하죠. 자기 충족적인 것이죠. 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의 시를 읽고 그죠? 김춘수의 시를 읽고 다 이게 우리가 한국 문학 하는 것은 다 내성적인 것인데 자기 충족적인 것인데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유아론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국 문학만 그냥 하면 그죠? 그러니까 외국 문학도 공부하고 그죠?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일본 문학도 공부하고 중국 문학도 공부하고 영국 문학도 공부하고 프랑스 문학도 공부할 때 혹은 더 기본적으로는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울 때 뭐가 가능해요? 초월론적 비판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뭘 할 때 초월론적 비판이 가능할까요?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번역을 할 때 내가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혹은 중국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럴 때 첨예하게 뭘 경험해요? 바깥의 시선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도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 얘기 나오죠. 정희진. 네. 읽어볼까요? 작은 글자입니다. 트윈타인의 의도는 증명 자체를 그 뿌리에서부터 의심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대대를 사로잡고 있던 결정 가능성, 결정 불가능성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 수학은 그것이 종류들로부터 연역되는 한에서는 견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역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트윈타인을 증명이란 내놓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칙에 복종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규칙에 복종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한에서 그것은 유지가 되는데 뭐가 유지돼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형식주의가 그 바깥에서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구멍이 나는 거죠. 그 구멍을 낸 사람들이 gödel, 수학에서는 gödel, 언어학에서는 비트겐슈타인, 화폐에서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에서는 카인 페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네 사람을 주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나중에 쓰게 되죠. 이 책에서는 누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칸트와 마르크스. 그죠? 그러면서 트랜스크리틱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재혁. 교생 같나? 신연욱. 밑에 광고에 히트와 관계가 있다며 비트겐슈타인은 그와 유사하면서도 유명하게 긍정적으로 다른 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언어의 형식주의적 틀로부터 벗어나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을 발휘하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방법이다. 예. 자,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읽은 문장, 그죠? 이해가 되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체계의 바깥에서 그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강조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관점은 자, 그다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니체의 계보학, 푸코의 고고학. 푸코의 고고학은 니체의 계보학을 자기식으로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나름대로. 데리다의 해체주의 등의 방법론을 넘어서 이런 걸 다 이제 한 번씩 가라타니 고진도 해본 것이죠. 그죠?
형식의 틀 바깥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주체의 차원을 재확인한다. 이런 형식주의가 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걸 승인하니까. 바깥에서 이 주체들이 이런 형식을 다 인정하니까 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무도 부정 안 하고 이 체계를 인정하니까. 그걸 부정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괴들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체계를 인정하는 주체에 의해, 바깥에 있는 주체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가라타니 고진에게 있어 일종의 사상적 전회로 이해될 수 있다. 전회란 말이 뭐예요?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 그러니까 이전의 사상과는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세진 읽어봅시다. 즉 그는 좀 크게 언어학, 문화윤리학, 정치 경제학, 정신 분석학, 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은유로서의 건축이 형식주의의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리하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은유로서의 건축, 형식주의, 유화론을 동렬에 놓고 동렬에 놨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놓았다. 같은 궤도에 놓았다. 그죠?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은유로서의 건축은 바로 형식주의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은 유화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즉 내성주의, 자기 얼굴을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그런 자기 유화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타자성의 시선을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서 이 타자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죠. 왜? 내가 공부하는 외국어의 바깥에서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외국 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외국 문학을 내가 바깥에서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론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만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한번 내 얼굴 봐달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최세별 어디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예. 외국인이나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공통의 어떤 규칙들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통의 약속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타자에게도 똑같이 의미있는 것이다. 즉 타자, 어떤 공통의 규칙들을 공유하지 않는 나의 의사소통과 항상 가르친 경험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크리틱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험은 우리 가까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럴 때 트랜스크리틱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보는 거. 조성원 읽어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이 타자를 도입했다는 것은 비대칭 관계를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내적 확실성을 갉아먹는 타자를 결코 신으로, 즉 절대적 타자로 그리지 않는다. 그에게 타자는 언제나 아이나 외국인, 즉 상대적 타자이다. 예. 확실성을 갉아먹는 타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성이란 게 이것과 관련되죠. 이 체계, 빈틈없는 체계, 빈틈없는 형식주의, 이 은유로서의 건축이 뭐예요? 확실성인데 여기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이 타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멍이 필요하다. 너무 이 형식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개념 중에 대표적인 개념인 언어 게임입니다. 이건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언어의 장이 있는데 이 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언어의 장이 있어서 이 장은 일종의 영역입니다. 이거 한번 공부했어요? 누구 할 때? 스티븐 툴민 공부할 때 비트겐슈타인의
이 개념을 스티븐 툴민이 이어받아서 사용했죠. A라는 언어의 장, B라는 언어의 장, C라는 언어의 장이 있는데 이게 서로 완전히 통용되지 않는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A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B에서 사용되는 언어, C에서 사용되는 언어. 그래서 게임의 장, 게임의 규칙이 이 영역에서는 A 규칙이 적용되고 이 영역에서는 B 규칙이 적용되고 언어 규칙이라고 그랬네요. 게임의 규칙. 시에서는 그렇다. 내가 뭘 예를 들었어요? 스포츠를 예를 들었죠. 농구의 규칙과 야구의 규칙과 축구의 규칙이 다른데 야구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가 가지고 배트를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홈런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어의 장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개념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언어는 사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 얘기하고 같은 거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할까요? 형식주의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다 그죠? 포섭되지 않는 어떤 그죠? 비규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죠? 수학으로 따지면 비결정성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요. 자, 312쪽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다섯째 줄. 여섯째 줄인가요? 가라타니 고지는 언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비트겐슈타인의 타자와의 비대칭적 관계를 공동체 사회라는 개념으로 전이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는데 131쪽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나름대로 전유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흡수한.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유했다.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은 현대 수사학의 영역에서 자 이제 수사학과 이건 이제 내가 이 논문을 쓰는 일종의 연구 방법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이 사상을 그죠? 내가 어떤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해요?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베티테카, 스티븐 툴민, 제임스 크루사이트 등의 논정의 수사학과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진다.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이. 그래서 상호 비교함으로 해서 가라타니 고진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다. 혹은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겠다. 이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입니다. 3장까지 끝내고 이제 다음에 4장, 5장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1차 과제 다시 한번 2차 과제 다시 언급합니다. 6월 7일까지 2차 과제를 제출해야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